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가구 수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소득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이 소득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24년에도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과잉저축하는 주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엄청나게 막 돈이 남아 돌아서 주체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예. 국민연금이죠. 아, 근데 문제는 이제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이 많아진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2027년. 27년이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당장 27년부터 국민연금의 구조가 바뀌게 되죠. 자, 여기 부동산도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한국경제 위기론의 실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도요 개인적으로 뭐 위기를 일부러 조장하는 듯한 뭐 보도라든가 방송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봤자 경기 위축시키는 효과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저도 슬슬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한국경제 위기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 자꾸 IMF 외환 위기하고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98년에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 같은 그런 위기는 겪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보통 건강에 좀 비유할 때 암 환자 얘기를 할 때요. 젊었을 땐 암이 굉장히 빨리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암이 굉장히 늦게 퍼진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의학적으로 봤을 때 마치 사람처럼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98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젊었고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급성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성숙된 경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리면 만성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급성은 치료가 또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빨리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중국이 2001년에 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 덕분에 이 위기를 빨리 넘긴 것도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가지 측면이 다른 거죠. 만성적인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라 이제 국제 무대에서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주기 때문에 아까 박정호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위기를 자꾸 조장하는 건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위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건 좋지 않다고 보지만 예. 문제는 이런 만성적인 거는 장점이 뭐냐면 왜 만성을 고치기가 좀 어려운 단점도 있지만 대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천천히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네.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예.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지금부터 고쳐나간다면 제가 보기엔 시간적 여유는 있고 네. 대신 고치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태가 98년 IMF 위기와 지금 2025년의 상황이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위기로 칭했던 것들과는 본질적인 특성들이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 한때는 정말 세계 그 국제사회에서 추앙받았던 우리 경제 30-50 클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어떤 국가들 보면 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뭐 한국 정도 수준밖에 없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신생 독립국에서 이 반열까지 올라온 유일한 국가로 많은 국가의 모범 사례로 분류됐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만성적인 문제점들이 많은 국가가 됐나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폴 크루먼 네.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잖아요. 폴 크루먼이 아주 기분 나쁜 논문을 내놨습니다. 예. 한국의 성장 신화는 가짜다. 그게 96년, 97년 이 폴 크루먼 사단에서 여러 사람들이 쭉 내놓고 폴 크루먼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줬던 그런 논문들인데 네. 어떤 의미에서 가짜라 그랬냐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는데 생산성 향상은 거의 없었다. 제로였다. 네. 오직 인구빨 그리고 자본빨이다. 즉 네. 인구의 추가적인 노동력의 추가 투입 그리고 자꾸 자본이 어쨌든 형성되니까 그것 때문에 성장한 거지 한국의 생산성 향상이 거의 제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열받아갖고 예. 웃기고 있네 하고서 제가 이제 폴 크루먼에 반박하는 논문을 쓰려고 예.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했거든요. 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자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 성장을 했던 게 많은 분들이 아마 본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근무가요. 제가 이제
핀란드나 아니면 스웨덴 같은데 또는 미국 같은데 취재를 갔을 때 한국 근무가 정말 다른 게 거기 점심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핀란드 되나요? 같은데 15분. 15분이요? 네, 길면 30분. 놀랍죠. 네. 그리고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거나 한 3시 반, 4시에도 퇴근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예. 그래갖고 이 차가 막히는 러시아워라고 하잖아요. 예. 그 시간대가 3시에서 한 4시 반 사이예요. 그래서 와, 차 많이 막혀서 그리고 취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무 시간들이 예. 너무 짧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죠?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너무 많을 거고 예. 일부는 1시간 반 이상 점심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근무할 때 근무 밀도가 굉장히 강도가 굉장히 낮은 낮죠. 편이에요. 예. 그리고 근무를 오래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당 생산성이 우리는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게 어쩔 수 없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 폴 크루만이 뭐라고 설명하냐. 결국 이런 겁니다. 옛날에 대한민국 경제는 생산 연령 인구 이게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를 말하는데 이게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이게 피크를 쳤을 때가 언제냐면 2017년인데 그때 73%까지 올라갔어요. 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전체 국민이 4명 있는 경제를 상상해 볼게요. 네. 4명 중에서 2이 일하다가 네. 3명이 일하고 1명이 이제 은퇴자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거나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네. 자, 4명 중에 2이 일하다가 3명이 일하니까 이 과정에선 빠른 성장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근데 2017년에 피크 치고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다시 4명 중에 3명이 아니라 이제 2명이 일하는 경제가 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18년부터 성장률이 떨어졌어야 맞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래도 유지가 좀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빚으로 부채로 만든 성장입니다. 자,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예.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든 게 96년부터거든요. 예. 자, 많은 분들이 89년에 일본 경제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주가만 망했죠. 네. 91년부터 부동산이 망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 경제는 90년대 초반까지 그래도 잘 버텼어요. 예. 언제부터 진짜로 일본 경제가 망가졌냐면 90년대 후반부터인데 1996년부터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을 때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이잖아요. 예. 그때도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유럽의 병자가 됐고 유럽연합과 중국, 러시아를 이용한 이 삼각구도에서 독일 경제가 한 10여 년 반짝하다가 다시 망해가죠. 예. 그 이유가 뭐냐?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든 나라에서 성장을 제대로 한 나라는 진짜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특히 대한민국이 앞으로 202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거든요. 예.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어떤 경제 위기란 표현보다는 만성적인 경기 불황. 그러니까 작년이 올해보단 좋았어.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더 나쁜 시점이 앞으로 계속 되니까 네. 이게 진짜 조금씩 만성적으로 우리가 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거고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진짜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런 만성적인 어떤 악순환의 골이 이제 시작되면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먼저 붕괴되거나 무너지거나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게 가계부채가 가장 취약한 골이다, 자영업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수출이라고 봅니다. 수출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해 역대급 수출 실적을 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냥 반도체 호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요? 저는 반도체 호재 때문인데 네. 그 호재가 왜 일어났냐? 아,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올해 이제 그게 거꾸로 우리나라가 역기조 효과를 겪게 될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자, 트럼프가 뭐라고 공언했냐? 한국에 대해서 야 너희들한테도 10에서 20% 관세, 예.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 근데 트럼프가 이번 공약에 적어도 절반은 지킬 것 같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겁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부과한 시점이 1월 20일에 일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 2분기 후반에 가서 즉 5월이나 6월 가면 이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래 계획을 다 짜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 24년에 뭐라고 생각했냐? 트럼프가 관세를 60% 20% 물리기 전에
하나라도 반도체를 미국으로 옮겨놓자라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원래 필요한 재고보다 훨씬 많이 24년에 쌓아놨고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수출 제품이 작년에 모두 다 이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그 이 기업들의 계획 때문에 철저한 계획하에서 재고를 다 미국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생산 설비를 짓고 있잖아요. 예. 대규모로. 근데 이것도 관세 때려 맞으면 진짜 억울하겠죠. 그렇겠죠. 이거 미국에 공장 지어주는데 여기다가도 관세라고? 근데 트럼프는 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수출하는 거니까 이거 재고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물리기 전에 올해 한 개라도 더 보내자. 그래서 과잉 생산을 했고 작년에 예. 그걸 전부 다 수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작년의 수출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허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제 수출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시점부터는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관세 때문에 줄어드는 거 플러스 과도한 재고를 쌓아둔 것 때문에 줄어드는 게 한꺼번에 오게 되고 자 수출이 이렇게 줄어들면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든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굉장히 이제 작년 실적이 좋아서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무슨 모 기업에 보면 뭐 연봉의 50%를 지금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올해까지는 저 성과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계부채가 큰 부담이 안 되지만 네. 자 이제 내년에 그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냐? 아. 못 받죠. 수출기업에서. 그렇네요. 그래서 예. 가계부채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수출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연 돈을 쓸 수 있겠냐? 예. 아, 성과급 내년부터 안 나온대. 그럼 씀씀이를 줄이겠죠. 그렇네요. 올해 하반기에 훨씬 더 줄일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소비를 자영업자들이 줄이네. 자영업자들이 훨씬 힘들어지고 그럼 건물주도 힘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내수시장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예. 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수출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그 시점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밀어내기 수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출 시장 악화로 오면서 수출 내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일종의 부동산까지 영향을 주는 일종의 트리거가 네. 올해 하반기에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가계부채 문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긴 합니다만 개인들도 그 부채를 어떻게 보면 땡겨서 뭔가 투자를 했거나 본인이 집을 샀거나 뭐 이런 여러 상황들로 돈을 썼을 텐데 본인들이 다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대출을 땡긴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수출이 안 돼서 성과급을 예전보다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못 받았다라든가 심지어 어떤 회사는 이제 우리 회사가 옛날 같지 않다 해서 구조조정 들어가면 이제 가계부채에서도 뭔가 새로운 위험 요소가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일본의 지난 30여 년 동안의 불황을 대차대조표 불황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아 이거 되게 용어가 어려운데 어쨌든 뭐 별거 아니고 사실은 너무 빚이 많고 이 빚을 갚아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과정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일본도 똑같은 겁니다. 네. 뭐냐면 워낙 호황일 때는 소득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 내년 소득이 또 올라가겠지. 적어도 이 소득은 유지되겠지라는 생각에서 돈을 빌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 DSR 규제 같은 것도 현 소득의 모든 걸 맞춰서 그래 뭐 이 정도면 갚아 나갈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 정도 돈을 빌려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점은 수출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소득이 줄어들고 네.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계부채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뭐 월드뱅크가 냈냐 뭐 BIS가 냈냐 이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가 보통 통상 한 2위에서 한 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예. 때는 2위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5위라고 나오는데 5위라고 나온 경우에도 우리 위에 있는 건 홍콩, 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은퇴한 다음에 네. 소득이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라는 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부채를 견줄 만한 나라는 홍콩 같은 도시고 이거 국가가 아닌데도 이제 네. 가끔 이게 홍콩이 나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홍콩 빼야 되고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복지국가니까 우리하고 네. 비교도 안 되니까 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제 소득이 줄어들면 이 빚을 갚아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금 DSR 규제로 철저하게 우리가 통제를 해왔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건 모두가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까지
모든 규제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예. 소득 자체가 줄어졌을 때 그때 대체될 그 불황이 사실은 처음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하여튼 사람들의 개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드느냐 아니냐가 결국 우리나라 미래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도 안 되고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연쇄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만 좀 더 올랐고 예. 서울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내렸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가구수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청년들이 전부 다 일단 20대가 되면 서울로 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한 40대가 되면 이제 서울 외 지역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은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 서울 지역만 놓고 봤을 때 가구 수가 늘어나는 그 기간이 가장 긴데 다른 지역은 벌써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예. 서울만 놓고 보면 한 29년까지는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좀 뭐 예측에 따라서 30년대 초반까지도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가구 수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소득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이 소득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24년에도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예.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5%, 4.6%로 왔다 갔다 할 때 예. 우리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였나요? 2.9였습니다. 2.9. 2.9. 예. 자, 이게 정말 특이하죠. 예. 2.9 아니 10년물 국채가 2.99 저쪽은 4.6이면 미국 국채를 다 사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2.9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금리가 아니 정상적인 사고라면 달러 표시고 미국 정부가 훨씬 믿을만한데 그럼 다 미국 국채 사야지. 네. 이게 2.9가 어떻게 유지됐을까요? 예. 대한민국의 과잉 저축하는 주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엄청나게 막 돈이 남아 돌아서 주체를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국민연금이죠. 아. 국민연금은 지금 연금 보험료가 계속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정도로 네. 지금 연못안의 고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외 투자를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한다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은데 네. 국민연금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나중에 이걸 팔 때는 끔찍하죠. 일단 그렇네요. 팔기 시작하면 자산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연금 전체 자산의 한 14.5%만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네. 주식은. 근데 국채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는지 네. 국민연금 전체 자산의 33%를 대한민국 채권을 사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2.9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사주는 주체가 누구냐? 국민연금이에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계속 좋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어떤 그 주체보다도 투자 주체보다도 항상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국민연금이 산 걸 또 사니까. 아. 그럼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국채가 예를 들어서 뭐 4%일 때 사기 시작했는데 예. 국민연금이 2.9가 될 때까지 계속 산다.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죠. 음. 근데 문제는 연금 보험을 계속 쌓아갈 때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이 많아진다. 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2027년. 27년이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보다 많아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때도 이제 국민연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워낙 수익이 높아. 우리 수익률이 한 5%에서 한 7% 정도 되니까 예. 수익이 워낙 많아서 적자는 아니야 라고 예.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흑자를 봤던 건 보험료가 계속해서 쌓이니까 예. 산 걸 또 사는 방식으로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었지만 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게 못하게 되면 음. 당장 27년부터 국민연금의 구조가 바뀌게 되죠. 자, 여기에 부동산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국채금리가 낮으니까 예. 당연히 시장금리도 낮은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이렇게 시장금리인데 예. 자, 그동안 시장금리가 이렇게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국민연금 덕분인데 네. 27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 네. 이 적자라는 의미는 보험금 지급보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네. 물론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건 뭐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에 이제 더 이상 돈이 들어오는 돈이 더 적게 되면 이렇게 낮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보기엔 이 상태로 간다면 27년부터 이제 어떤 금리부터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타격을 줄 거냐는
27년 이전에도 언제든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시장에서 다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박사님 아까 일부 마지막에서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이상하게 경제가 저성장으로 돌아섰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들 중에 내부에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근데 소비 심리가 위축된 또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주거비 상승이 너무 높아서 월급 받아도 주거비 내고 나면 그다음에 쓸 돈이 없다. 이런 것들을 문제로 지적하는 뭐 연구들도 많고 그럼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정책들 아니면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서 떨어지던 간에 집값이 좀 안정적인 기조로 바뀌거나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문제점들 그런 게 일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세요? 와, 너무 핵심적인 질문이면서 정말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나라 중에서 경제 위기가 안 온 나라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됐을 때 90년대 초반에 네. 스웨덴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었거든요. 네. 스웨덴도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 나라조차도. 네. 자, 근데 이게 참 답답해요.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실제 가격만 떨어지는 거. 즉 물가가 오르는데 집값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게 가장 좋은데 네. 문제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확 오르다가 물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다가 예.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이 명목 가격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이게 금융시장에서도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강조했던 게 뭐냐. 은행 부실로는 가지 않는다. 이건 모두 다가 예.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모두 이렇게 일어난 건데 네.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에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바라실 거예요. 아, 반토막 나면 정말 좋겠다. 네. 근데 반토막이 나면 대한민국 경제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왜 그동안 그럼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게 했어야 되는데 왜 올랐냐? 예. 자, 우리나라 얘기하면 또 이게 너무 민감하니까 네.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한국 예.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스웨덴 얘기를 다시 해볼까 하는데 예. 스웨덴이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부동산 버블 붕괴로 나라가 진짜 휘청거리면서 망할 뻔했는데 스웨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나라가. 예. 아, 이게 좀 남의 나라 얘기지만 예. 우리나라 얘기로부터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 예. 근데 스웨덴이 제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게 자, 스웨덴 인구의 거의 20%를 이민자로 채울 정도로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민자들은 저 시골 가서 살까요? 아니죠. 도시에서 일자리가 도시에 살죠. 있는데. 왜냐하면 일자리. 왜냐하면 네. 시골에서 다 이 농사 기반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다 돈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요. 자, 그럼 스웨덴에 이민 온 그 이민자들 전체 인구의 20%를 받아들였으니까 전부 다 스톡홀름에 사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스톡홀름에 집을 많이 지어야겠죠. 근데 기성세대의 욕망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스톡홀름에 집을 못 짓게 그 지역 사회가 단합을 해서 예. 집을 못 짓게 온갖 규제를 만든 겁니다. 아. 주택 공급을 안 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랬더니 스톡홀름 집값이 폭등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훨씬 높은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스웨덴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 집을 사기만 하면 스톡홀름에 사기만 하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규제만 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규제 풀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은 그 다음번에 재선에 성공 당선이 안 못해요. 되는구나.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더 인구가 훨씬 많고 예. 이민자들이 이제 뭐 미처 투표권을 얻기도 전에 훨씬 더 많은 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기성세대니까 예. 집값 올려주는 그런 그 정당한테 계속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정치인이 그런 공약 내세우면 같은 정당 내에서도 그 사람이 이제 대표자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스웨덴 집값이 그렇게 폭등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지금 스웨덴 경제가 완전 망가져가고 있는데 예. 자, 20% 이민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민 1.5세대가 되면서 예. 곳곳에서 갱단이나 테러 집단이 된 거예요. 일단 왜 그러냐? 이민 1세대는 너무 감사했죠. 야,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나를 받아줘서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스웨덴 시민이 됐구나. 너무 신난다라는 생각을 1세대는 하고 감사하게 여기지만 네. 1.5세대는 한 7살, 8살에 이민을 와서 17살쯤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이 친구들이 나는 스웨덴 사람이냐? 2등 시민이냐? 그러니까 이 깽단 만들고 테러를 하고 예. 이런 과정에서 집값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니까 소비는 못하고 스웨덴 경제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이게 과연 남의 나라 얘기냐? 저는 기성세대의 욕망,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을 올리고자 하는 그동안의 욕망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값이 사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꾸 제도를 바꿔가면서 집값이 오르도록 제도를 바꿔왔고 네. 지금 너무 비싼 상태인데 예. 가장 이상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오르지만 집값이 가만히 있으면서 해결되는 거지만 네. 지금 그러기는 이제 거의 어렵게 되지 않았나. 만약에 그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게 사실 더 걱정입니다. 안정장치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진짜로 이상적으로 명목 가격 집값은 안 떨어진 상태에서 한 20년 정도 물가는 한 50% 올라서 집값이 자연스럽게 반통이 나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금융 시스템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27년, 28년부터는 접어들 텐데 그 전까지 안정장치를 잘 만들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1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만성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환율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요즘 이 다시 이러다가 뭐 진짜 IMF 외환위기 직전 수준으로 지금 벌써 이미 높아진 상황이고 이게 일부에서는 요즘 이런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기업인들 입장에선 예전에 1,100원, 1,200원대로는 이제 영원히 안 갈 것 같고요. 저희가 바라는 건 1,300원대에서나 안착을 하길 바랬었는데 야, 그것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푸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율 지금 변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이게 오래전부터 경고를 했던 거라 한 4, 5년 전에 제가 쓴 책에 뭐라고 썼냐면 그때 환율이 1,080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책에다가 아예 활자로 써놨습니다. 1,120원 아래니까 무조건 환전하세요. 달러로. 전체 자산의 50%를 환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고 왜 그렇게 봤냐 하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나라의 주요 공장은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갔으니 예. 대한민국 땅에서 생산하는 게 없죠. 그렇네요. 예, 점점 이제 첨단 산업은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도 이걸 원화로 더 이상 환전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월급만 환전하면 돼요. 예. 옛날에는 설비 투자를 한국에 했기 때문에 설비 투자할 만큼 환전을 했죠. 근데 이제 미국에 그냥 바로 투자하니까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로 잡혀도 이게 더 이상 환전이 되지 않으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트리거가 또 작동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전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사실상 추격을 했거든요.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제 그나마 조선하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정도인데 네. 조선은 3년치 수주 물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자동차도 이제 올해부터 조금 실적이 떨어질 겁니다. 네. BYD가 약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도 사실은 지금 CXMT 창신 메모리가 DDR5부터 시작해서 HBM까지 거의 모든 기술 다 갖고 있는데 창신 메모리가 왜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요? 기술을 공개하면 미국한테 제재를 제재가 때려맞을 되니까. 거니까. 그래서 DDR4만 만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DDR4만 만들 거냐? 올해까지만. 올 연말부터는 DDR5를 만들 겁니다. 이유가 예. 뭐냐면 DDR4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것도 뭐 거의 반도체 시장이 거의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예. 그래서 그 시장 다 먹을 때까지만 DDR4 만들고 올 하반기부터는 DDR5나 HBM도 발표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찍어 누르고 아래에서 추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버텨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환율을 지금 현재 이제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고 있죠. 예. 외환 보유액을 써서 막기도 하고 국민연금 지금 동원한다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죠. 이미 국민연금을 최소한 133억 달러를 환율을 끌어내는데 썼어요. 예. 근데 추가적으로 한 400억 달러 더 쓰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테더나 서클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테더나 서클 환율이 우리나라 실제 외환 시장에서의 환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처럼 우리나라가 이중 환율 된 것처럼 말이죠. 예. 테더나 서클 환율이 항상 이제 오버슈팅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은행에서 환율은 1,450원인데 테더 환율은 1,480원 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시장을 이제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이 외환 시장에서는 억지로 그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한 이 외환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시장에서는 지금 얼마든지 이걸 시장에서 오버슈팅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까지 갔었는지 아세요? 얼마까지? 한때 테더 환율이 1,55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야. 그 얘기는
자주 오버슈팅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이제 1월 5일인가 지난 주말에 발표됐을 때 늘어난 것처럼 나타났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아시죠? 그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원래는 줄었어야 정상이죠. 외환 보유액 갖고 지금 환율에 계속 개입을 했고, 두 번째, 그동안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은 다 뭐 갖고 있을까요? 미국 국채 갖고 있죠. 국채 금리 오르면 평가 손해 받죠. 네. 그럼 당연히 외환 보유액이 줄었어야 되는데 왜 작년 연말에 외환 보유액이 다시 늘어난지 아십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그렇네요.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네. 우리나라 은행들이 네. 갑자기 돈을 한국은행에 왕창 맡겼습니다. 아. 뭐 자율적으로 맡겼다고 하는데 그랬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이게 한 2억 달러인가 3억 달러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아마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외환 보유액은 실질적으로는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로화 가치가 떨어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 평가 손이 엄청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개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손해를 봤을 것 같은데, 연말에 갑자기 우리나라 은행들이 감사하게도 자율적으로 네. 자율적으로는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건데, 자율적으로 어쨌든 갑자기 돈을 맡겨주는 바람에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것처럼 나타났지만 지금 상당히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 환율이 조정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네.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고 난 뒤에 어떤 정책들을 가장 먼저 1순위로 법안화해서 통과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세라든가 통상 압박과 관련된 규제들을 이제 하나씩 법안화해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 환율 시장이 또 한 번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나라 경제에 관련한 부처들이 또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할까요? 저는 대응 여력, 그러니까 환율을 더 지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큰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관세를 때리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때리는 경우거든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60% 관세를 전체 중국 수입품의 절반에 대해서 때린다. 예.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반격을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반격을 할까요? 대부분 그동안 관세 효과 없애려고 보조금 줬잖아요. 보조금 준 것도 있고요. 예. 또 하나 더 했습니다. 뭐 하냐면 2018년에 예. 전체 중국 수입 제품의 절반에 대해서 예. 25% 관세를 때렸거든요. 예. 트럼프가 2018년에. 그랬더니 위안화를 12% 평가 절하했습니다. 아. 자, 그렇게 정확하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 만큼 예. 평가 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수입품의 절반에 대해서 25%니까 자, 평균하면 12.5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를 딱 12% 평가 절하한 거죠. 음. 이럴 때 뭐가 문제냐? 위안화를 12% 평가 절하할 땐 문제가 없는데 진짜로 트럼프가 60% 관세를 매기는데 네. 만약에 중국 수입품 절반에 대해서 매긴다. 예. 그럼 30% 위안화를 평가 절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걸 제가 23년부터 계속 경고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노릴 때는 예. 위안화 평가 절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위안화 평가가 갑자기 절하되거나 그러면 위안화 국제화를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3년, 24년 넘어가면서 중국 경제가 망가지니까 예.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야, 어차피 위안화 국제화는 내 때는 안 되겠다. 그럼 다음 시대에 하는 거니까 지금은 제조업부터 살려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23년, 24년에 위안화가 평가 절하할 수 있으니 이제 외화 부채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 경고를 제가 온갖 유튜브에서 떠들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도 슬프게도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진짜 제가 제일 화나는 거, 사무라이 본드 발행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사무라이 본드라는 건 굉장히 금기시 여겼거든요. 네. 사무라이 본드는 위험해. 엔화가 갑자기 확 튀면 어떡할 거야? 예.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엔화 환율이 100엔당 900원일 때 네. 굳이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네. 자, 그뿐만 아니라 이것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달러 부채도 엄청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원화가 평가 절하되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큰 문제가 생겨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막 권장했거든요. 야, 이 좋은 사무라이 본드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왜 안 빌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발행하면서 25년 만에 발행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권장을 했으니 네. 우리나라 외화 부채가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국이 만약에 어느 시점에선가 진짜로 관세를 60% 때려 맞고 한 절반에 대해서 그럼 예. 30% 평가 절하한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화를 10%라도 평가 절하할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00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외화부채 왕창 늘려놓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최근 2년 동안 엄청 늘어났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권장했으니.
그래서 저는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보기에는 환율을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네.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우리 환율의 방향을 지금처럼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환율 방어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미국하고 같이 따라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같이 올리겠다고 한다면 제가 예. 보기에는 환율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미국보다 더 낮게 금리를 유지한다? 제가 보기에는 환율 방어가 안 되죠. 그럼 네. 기업들한테 빨리 경고를 줘야죠. 예. 야, 너희들 달러 부채가 너무 많잖아. 왜 사무라이 분들 이렇게 많이 발행했어? 빨리 청산해.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큰 방향을 정부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만간 이 달러 부채 또는 사무라이 본드 때문에 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율 시장을 관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는 이유들 중에 또 하나를 트럼프는 어떤 룰을 정한 거를 준용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룰에 대해서 해석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리더십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위적으로 정부의 개입들이 상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트럼프 입에서 이거 한국을 비롯해서 몇 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것도 또 국가 경제 부담이 되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시장 관리에 들어가기도 좀 주저하는 모습을 그래서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저는 제가 보기엔 우리가 외환시장에 어떻게 개입했냐 갖고 또 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압박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 캐나다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죠. 트리도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트럼프의 여파가 굉장히 큰데요. 트리도가 사실은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각을 세웠던 그런 총리거든요. 트리도가 이 트럼프 일기 때 무슨 일을 했었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트럼프 욕을 하다가 이게 걸렸습니다.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그리고 나서 트럼프 일기 내내 트럼프하고 각 세우다가 결국은 캐나다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트리도로는 우리 캐나다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트리도도 결국 사임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네. 트럼프가 이렇게 캐나다 총리까지도 사임하게 만들 만큼 진짜로 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 지금 현재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조금만 외교를 잘하면 네. 다른 나라보다만 앞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캐나다는 25% 관세를 때려 맞는데 우리는 미국하고 한미 FTA도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보 동맹이기도 하겠다. 네. 뭐 뭔가를 좀 이용해서 또 예. 그리고 우리는 캐나다가 뭐 없는 메모리 반도체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지렛대들을 잘 이용해서 뭔가 외교를 하면 트럼프의 압박에서 다른 나라보다만 앞서자는 게 목표지 예. 미국보다 앞서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목표만 잘 설정을 해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응책 그리고 나름대로의 건전한 경제적 자산들을 열거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대책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대응책의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국가 리더십이 지금 부재 상황이에요. 정치적 혼란도 2025년에 이 정치적 혼란이 언제 끝날지도 전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뭘 어떻게 해야 이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많았으니까 예. 이제 희망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2000년 일 좌우에서 예를 들어 1996년부터 생산 연령 인구가 줄었던 일본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가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게 뭐냐? AI죠. 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이라도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여력을 AI와 AI에 관련된 산업에 다 투자한다면 제가 보기엔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건데 예. AI는 한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확대시켜 놓기 때문에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KBS를 나온 다음에 제가 적어도 한 3명에서 5명 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전부 다 AI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AI 서비스를 신청한 게 한 5개쯤 됐는데 네. 와 진짜 AI의 발전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저는 100%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 AI를 활용한다면 저는 이런 겁니다. AI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도태되고 AI 때문에 직업을 뺏기는 게 아니고요. 예.
AI를 활용하는 사람한테 AI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도태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예. AI는 아직까지 인간의 지능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합니다. AGI라고 해서 제너럴까지 가야 되는데 G자가 제너럴인데 네. AGI까지 가야 되는데 AI까지밖에 아직 못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재능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AI를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하고 AI 산업 혁신을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자, 그러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 H100 호퍼 칩셋 서버를 35만 대를 주문했는데 네. 한국은 현재 갖고 있는 게 공식 통계상 1,900대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보다 좀 많다 그래요. 한 5,000대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35만 대 메타만 하나만 해도 35만 대인데 대한민국에 한 5,000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상대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AI를 개발할 때 LLM 거대 언어 모델로 개발할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소형 언어 모델, 즉 SLM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SLM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범용 모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특화된,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 잘하잖아요. 예. 제조 AI에 특화된 제조 AI 만들고 이런 식으로 AI를 SLM으로 계속 지금 곳곳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엔비디아 칩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걸로 계속해서 연습을 해나가다가 문제는 모든 기술은 환멸의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지금 AI는 진짜 과도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어떤 혁신 기술도 환멸의 단계가 없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환멸의 단계가 되면 엔비디아 칩셋도 좀 싸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AI 관련 핵심 기술자들의 연봉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AI 연봉 지금 50만 달러, 100만 달러 하는 사람들 10억씩 받는 사람들 어떻게 쉽게 데려오겠습니까? 네. 하지만 만약에 환멸의 단계에 간다. 그때 SLM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때 그런 인재들과 그런 칩들을 대규모로 투자해서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느냐? 1999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1999년에 우리가 인터넷에 투자할 때 얼마를 투자했냐면 예. 대한민국 정부가 10조 7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죠? 자, 그때 우리나라 1년 예산은 80조 원이었어요. 어휴. 자, 그러면 8배를 곱해 보세요. 그럼 지금 얼마 투자하면 되냐? 한 100조 원 투자하면 되겠죠? 네. 99년에도 10조 7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우리가 AI 국가 AI 센터를 만드는데 얼마 투자하죠? 4조 원 투자합니다. 4조 원. 아니 99년에도 100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됐는데 지금 4조 원 투자해서 그것도 언제까지 투자하는 건지 아세요? 2030년까지. 아이고. 아니 지금 한시앞이 바빠 죽겠는데 예. 저는 최상목 대행이 과거에 경제부총리 때 발표할 때 2030년까지? 아니 그럼 한 해에 6천억 원씩 투자하는데 그 돈으로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거는 AI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AI를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 육성한다면 그것도 99년에 우리 1년 예산 대비 투자했던 돈인 100조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SLM부터 시작해서 경험에 축적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지렛대로 언젠가는 LLM도 도전할 수 있고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SLM만으로도 지금 보세요. 팔란티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SLM인 거예요. 그렇네요. 거대 언어 모델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국방 잘하죠. 국방 관련해서 AI 결합시키면 그게 SLM으로 예. 하면 되죠. 소형 언어 모델로. 그리고 제조업 잘하죠. 예. 이런 걸 SLM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한테 LLM 주고 우리는 특화된 SLM을 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되고 예. 여기서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LLM도 혹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전략을 쌓아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가 확 주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투자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서 일부에서 처음 지적하셨던 한국이란 나라의 성장은 생산성 향상을 기반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AI를 활용하면 좀 개선이 크게 될 수 있겠네요. 저는 AI는 진짜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AI가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고 뺏는 게 아니고 예. AI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예. 한 사람이 5사람 몫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제가 직접 활용해봐서 아시지만 진짜로 예. 여러 사람의 몫을 제가 AI 통해서 하는 거를 직접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이 5사람 경쟁력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도 얼마든지 이제부터 정말 한국이 역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인구가 줄었던 과거의 나라들은 AI라는 무기가 없어서 못한 거지. 네. 우리는 이제 무기가 있잖아요. 네. 또 IT 기반도 있고요. 그렇네요. 우리 박사님 다음번에 오실 때는 AI 활용 백과를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이거 생각이 듭니다. 노하우인데요?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만성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지식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